연예인 시즌2 9화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박수. 예. 안녕하세요, 매너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나가 현민 제이크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고도 익숙한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건축가 건쟁이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민망하다. 인사 두 번 하네. 네. 김구라 씨가 인터넷 방송 시절 때부터 수많은 연예인들을 씹었던 걸로 유명하죠. 근데 그 김구라 씨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그쵸? 네. 같이 방송했었던 황봉알, 노숙자 씨와 같이 서로를 씹었대요, 처음에는. 근데 씹다가 더 이상 씹을 건덕지가 없어지니까 외부로 눈을 돌려서 다른 연예인들을 씹었다고 하죠. 그래요. 네. 생각해보면은 우리 동경민겐이 시즌2까지 지속되면서 정작 건쟁이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까지 포함해서 사실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뚜렷한 꿈이나 장래 희망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뭐 대기업 취업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오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취직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건쟁이는 어땠나요? 저는 한 곳만 팠어요. 네, 그런 것 같아. 장인정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건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처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건축가가 되고자 결심했던 계기가 궁금해요. 대기요. 네. 일단 오늘 이런 시간이 생겨서 진짜 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항상 게스트를 불러다가 저희가 특집으로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면서 이제 감사하기도 하네요. 일단 건축가가 되고자 결심했던 계기, 결정했던 시기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혹시 매직키드 마술이라고 아세요? 아, 알아요. 또 저희 때 모르면 또 간첩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역시 같은 세대. 네, 그래요. 한 분 다르긴 한데. 뭐? 네? 이제 매직키드 마술이를 안다는 건 대충 연령대가 저희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 나오는 배경지가 좀 2층 주택지가 나왔어요. 맞아요. 예쁘게 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잘 꾸며진 공원들이 나왔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 중학교, 초등학교 때 생활했던 지역이 그 근처였어요. 네, 촬영지. 그래서 저도 친구들이랑 방과 후에 공원에 가서 놀게 되면 뭐 공놀이 하고 놀면 그 근처였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했었던 게 집이 참 예쁘다. 나도 이런 집에서 나중에 살아보고 싶다. 이런 집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야, 보통은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나? 그쵸? 네. 살아보고 싶다? 네. 보통은? 어렸을 때부터 좀 집에 레고라든지 좀 블럭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만지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도 이런 집에서 살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건축가라는 꿈을 막연하게 잡았었죠. 나도 레고 가지고 놀았었는데 난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근데 이게 네. 저도 레고를 가지고 놀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로봇이라든지 그때 이제 뭐 우주선, 네. 자동차 이런 거 만들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여기 있네. 네. 이거- 자동차 일하고 있지. 그쵸. 네. 이게 다 연관이 있다니까. 맞아. 나만 인생 헛살았네. 그래서 그때가 제가 생각하는 건축가라는 꿈, 장래 희망을 가졌던 시기였죠. 네.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신기하다. 중2라는 거는 저 중2 때는 중2병. 중2병 흑염룡이랑 그냥- 놀고 있었겠지. 만화책 보고 그냥 게임하고 나도 그랬거든. 네, 그런 거밖에 안 했었는데 역시 이 떡잎부터 달랐다.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떡잎부터 달랐다. 근데 그거 이제 본인의 꿈이 그 시점에서 정해졌는데 고등학교 때 나는 이제 건축가를 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노력을 하겠어 이런 게 있었나요? 뭐 딱히 다른 게 있나요? 저도 수학의 정석 타고 이제 성문은 아니었고 저 때는 저는 이제 메가스터디 부르주아. 부르주아가 아니고 네, 역시 그때 또 돈이 또 있으니까. 그래. 교보문고 가면은 메가스터디 그 큰 책으로 파는 문제집이 있었어요. 그게 저희 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사다가 맨날 풀고 뭐 학원 다니고 뭐 과외도 잠깐 받고 근데 과외를 받다가 과외 선생님이 저랑 수업하다가 졸고 있는 거예요. 피곤했겠죠. 이제 대학생활 얼마나 피곤해요. 맞아. 근데 건쟁이랑 지내려면 좀 피곤하네. 재미도 없고. 이해해. 네. 그래서 딱 옆에서 점심시간에 과외하고 있는데 졸고 계신 거 보고 빠이, 이분은 빠이. 아니겠다. 아, 잘랐어?
뭐 잘라놨죠. 뭐 어떡해요. 와 인간성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은 이렇게 그런 거 아니고. 저 메가스터디 할 때 약간 이 격차, 신분 격차를 그런 거 느꼈던 뭐야. 게 저 같은 불가촉 청민은 이제 EBS 교재 싼 거 있잖아요. 나도 EBS 봤어, EBS. 아 형 이제 늦었어요. 봐봐 기생충에 나오는 박 사장이 딱 좋은 집에 살잖아. 그쵸? 그런 사람들의 인성이 근데 저 같은 경우 겨우 과외 들어가는데 잠깐 졸았다고 잘리고 또 이제 어떻게 형 진짜 힘들었겠다. 첫째 끼를 힘내야 돼. 그래 맞아. 네, 뭐 그렇게 이제 수능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 야자도 하고 이제 남들 하는 것처럼 그 수학, 뭐 언어 영역, 네네. 외국어 공부하고 내신 관리하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건축가라는 꿈을 빨리 잡았다고 해서 뭐 내가 그 당시부터 건축 관련된 서적을 본다든지 아니면 건축가를 만나서 뭐 어떤 경험을 쌓는다든지 그런 경험은 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좀 막연한 꿈이었네요. 네, 그쵸. 진짜 막연했죠. 그리고 그 당시 때는 건축가로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이제 남들과 같이 대학에 가서 건축과라는 전공을 체득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제 수능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그건 있었어요. 이제 저는 중학교 시절까지 단독주택에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매직키드 마술이 네네. 그런 집은 아니었고 이제 저희 집은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한창 많이 지어지던 그 적벽돌집, 빨간 벽돌로 지어진 집들 있잖아요. 네. 이제 흔히 생각하기 좋은 게 약간 연희동이나 종로 쪽에 가면 이런 집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연복 셰프의 목란? 저 가본 적 있어요. 가본 적 있어요. 네. 거기가 딱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이랑 되게 느낌이 비슷해요. 그런 역시. 적벽돌의 그런 이제 집이었는데 마당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쌓았던 되게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 그런 거죠. 이 마당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겨울에 김장을 하려고 장독대에다가 김치 넣고 마당에 묻고 그다음에 이제 봄에는 어머니랑 같이 뭐 화단에 물 주고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같이 마당에서 뭐 미니카 트랙 만든다고 동네 슈퍼 가가지고 이제 그 버려진 박스들을 다 구해다 와요. 그래서 이제 박스 테이프로 막 붙여다가 미니카 트랙 같은 거 마당에 만들고 마당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적으로 전문적인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좀 생활적으로 그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마당이 주는 역할 아니면은 그 단독주택에서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이 나중에 대학에 와서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제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네. 이제 한국에서는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서울 외곽 지역에 신도시 개발이 한창 붐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차 신도시 개발이 있었는데 이제 저의 경우에는 1차 신도시 개발로 이제 분당, 파주, 그다음에 일산, 그다음에 부천, 뭐 위례, 동탄 이런 데가 이제 개발이 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이제 꿈이었죠. 아파트에 사는 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사를 했고 저희도 신도시에 가서 살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주택에서 살던 기억은 정말 많은데 집에 잘 안 들어갔구나. 네, 그쵸. 학교에 있었죠 항상. 네, 뭐 뒷골목 이런 거 아니라? 그런 건 아니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 속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주택에 살고 싶다.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좋은 기억들을 나중에 투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라고 해야 될까? 사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는 사실 공부밖에 안 하잖아요. 네. 저는 공부도 사실 잘 안 했었는데. 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좀 뭐랄까 그때의 그 기억이 추억이 별로 없어. 아무래도. 그래서 진짜 추억이 있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라든지 중학교 때 막 뛰놀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자유롭게 생활했을 때 그때가 좀 더 강하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가지고 건쟁이 형의 인생이 그러니까 뭐랄까 유년기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먼저 살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었으면 또 인생이 또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네. 재밌다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쵸. 이 나비 효과.
저희 가족끼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 살던 예전 주택집에 대문을 항상 초록색으로 저희 아버지랑 같이 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집을 초록 대문집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고 배달 같은 거 시킬 때도 뭐 주소 이야기하고 초록 대문집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억이 항상 너무 좋았어요. 우리 집에 대한 정체성?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사는 건물이 아니라 나의 집, 내 생활 영역이라는. 네, 아파트에 이사 왔을 때부터는 약간 그런 게 사라진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네. 약간 어떻게 보면 몰개성화되죠, 아파트라는 게. 그냥 그렇죠. 몇 동 몇 호가 돼버리니까. 사실 이게 나중에 포트폴리오 이야기하면서 연결될 것 같은데 제 석사 논문이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됐어요. 제 논문이. 예, 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때려부시고 다시 짓는 그 현상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적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건축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그냥 경험에서 얻어진 그런 추억, 네. 좋은 집에 대한 기억,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건축가에 대한 꿈이 이제 대학교 진학에 학과 선택에 많은 영향을 준 건가요, 그러면은? 저는 학과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은 없어요. 나는 학과 선택은 건축이다. 무조건 다 건축. 그다음 학교 선택만 했죠. 어쨌든 나는 건축 쪽으로 가겠다. 네, 그래서 한 5가지의 학교에 건축과를 다 지원을 해놨고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합격한 학교 중에서 가장 메리트 있었던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렵고 제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 한 명 있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있었죠. 같은 학교 건축과를 지원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보다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견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전국에서 지원을 하니까 이 친구 한 명 지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 그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티워를 이 사람이 먹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언쟁을 폈어요. 너는 건축에 관심도 없는데 왜 건축과를 쓰는 거야? 다른 과 써도 되고 다른 학교 가도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그 학교가 이제 좀 좋은 학교였고 이제 자기의 앞으로의 전망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쓴 거예요. 자기 성적에 맞는 곳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한동안 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때 대학 이제 입시 시절 입시할 한참 때 민감할 때니까 되게 좀 언쟁을 폈었죠. 어떻게 보면 벌써 그때부터 건축가로서의 프라이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약간 절실함. 그 소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가야지 왜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라는 것에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자격지심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건진이가 아직까지 집 장사를 엄청 싫어하는구나. 네, 그죠.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구나. 네,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대학 생활 대학 생활 얘기도 좀 할 게 있나? 네, 대학 자체. 네. 그러면은 건축과에 진학한 이후에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대학은 나름 만족하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 공부를 하게 됐죠. 그토록 원했었던 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 때 했던 공부들이 좀 소꿉장난이긴 해요. 네. 뭐 얼마나 대학생 1학년, 2학년, 저학년 때 뭐 그쵸, 했겠어요. 아무래도. 근데 그래도 약간 공부를 하는 게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장소에 가는 게 저한테는 공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엄마 나 어디 여행 가야 돼. 근데 놀러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공부하러 가는 거죠. 왜냐면 그 공간에 가서 좋은 가구를 보고 좋은 장소를 경험해 보는 것 자체가 공부다 보니까 그 핑계로 용돈도 많이 받아서 가고 놀러 간 거예요. 네. 거의 이거 건축이 아니라 그 사기과. 그죠? 유흥 건축 공부를 빙자한 유흥. 맞아. 그런 적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저한테 준 큰 사건 한 2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네.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그나마 제 기억에 남는 2 사건은 첫 번째는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매년인데 1학년 한 학기당 2번 정도의 그 담당 교수님과의 상담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야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첫 상담을 하던 시기였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죠. 왜 건축학과 왔니? 뭐 다들 하겠죠. 궁금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시작했죠. 마수리 이야기 꺼내서. 마수리 이야기 또 꺼내는 거예요. 전 어렸을 때 뭐 마당 있는 집에서 살았고 마수리 아세요? 막 이러면서 교수님한테? 네. 그러더니 그 교수님이 저한테 딱 이야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건축이라는 분야가 상당히 넓은데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것보다 좀 더 확장시켜보는 게 어때? 그러니까 단순히 2층 집, 주택을 짓는 게 아니고 좀 더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데 진짜 뒤통수에 머리를 한 탁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건축가에 와서 항상 주택 짓는 것만 생각을 했었을까? 물론 주택이 정말 중요해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주택은 기초고 기본이고 전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좀 더 내가 확장된 건축관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저에게 큰 사건은 2013년이었어요. 2013년이었는데 이제 군대를 한창 다녀오고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 때죠. 한창 네, 병장 나왔으니까 뭐 다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시기였는데 정말 기회가 좋게 이제 미국에 1년 정도 연수를 하게 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열심히 받고 군대 빡세게 2년 갔다 왔으니까 제대로 놀자. 건축은 1년 동안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미국에 가요. 네, 진짜 영어 공부만 하러 가거든요. 근데 일단 간다고 해서 논다고 해서 그래도 건축을 안 볼 수는 없어요. 항상 건축을 보게 되는데 최대한 건축적으로 생각을 안 하려고 무의식적으로? 네, 다른 분야를 많이 겪어보려고 간 곳이었어요. 되게 좋은 것 같다. 왜냐면은 건쟁이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미술 쪽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결국에 이게 건축이랑 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의 발상 전환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가서 시카고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들, 거기서 겪은 경험들이 저의 진짜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 겸 지금 트리거가 됐죠. 내가 한국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더 선진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련된?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 보통 3년? 늦어지면 5년? 아니면 못 보겠지.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되게 뭔가 뒤처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형은 나랑 똑같은 건축 공부를 하는데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훨씬 더 빠른 시기에 공부를 하는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또 영어 공부를 막 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더욱더 이렇게 좀 글로벌하게 공부를 하고 좀 메인 스트림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막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생활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매년 어떻게 하면 외국에 나갈 수 있지? 그거를 막 찾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학 때에 있는 어떤 해외 워크샵, 건축 워크샵이 있으면 거기를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졸업을 하기 전까지 해외에 나가려고 준비를 조금씩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에 갔고 대학원에서 이제 대학원 2학년 때였는데 이제 학부생들 졸업 전시회에 이렇게 구경하러 간 적이 있어요. 졸업 전시회는 졸업생들의 파티와도 같으니까 거기서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땡깡땡깡 하면서 놀면서 있었는데 제 친한 교수님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건쟁아, 너는 대학원 졸업하고 뭐 할 거야?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제가 좀 가고 싶은 해외에 그때는 좀 유럽권에 가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제가 대학원 때부터 계속 자매결연으로 워크샵이라든지 뭐 조교 활동으로 했었던 일본 대학이 있었어요. 그쪽에 좀 TU가 나올 것 같은데 박사과정으로 가보는 건 어때? 라는 제안을 저한테 주셨어요. 누군가는 그 제안을 받았을 때 그냥 흘러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거길 왜 가? 근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갈까? 근데 마침 그 시기에 제가 읽고 있었던 일본 건축가 책이 있었는데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후 이제 건축가의 자세 그리고 어떤 건축을 해야 될지라는 되게 철학적 가치관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더불어 제가 좀 좋아하던 건축가가 뭐 유럽에 유명한 건축가들이 있었는데 다들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뭐 일본에다가 본인의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일본에서 공부를 했다든지 일본에서 한 3, 4년 살아보면서 일본 건축을 체득한다든지
뭐 대표적으로 르꼬르비제라는 프랑스 유명 건축가도 일본의 건물을 짓고, 이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미국의,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두 명은 저희가 근현대 4대 건축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라이트 건축가도 일본에 왔다 감으로써 이 사람의 건축관이 바뀌어요. 이제 시카고에 오크파크라고 있는데 거기가 라이트의 스튜디오가 네. 있는데 극명하게 갈려요. 라이트가 일본을 가기 전에 지었던 주택과 일본을 갔다 온 주택, 그 시기별로 딱 꼭 전시관처럼 동네가 있는데, 일본에 갔다 오고 난 뒤부터 좀 뭔가 일본풍의 주택을 짓기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있었어요, 일본에서? 그 라이트라는 건축가가? 그 기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왔다 갔다도 하고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프로젝트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건물을 보통 지으려면 최소 뭐 2-3년은 있었겠죠. 아니면 왔다 갔다 했다든지. 근데 그런 식으로 건축가들의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되나? 네. 이제 인생 역전이 있어가지고 일본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본의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양의 입장에서 동양이라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티스트나 좀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네.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서양 문물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리엔탈, 이 아시아 쪽으로 오게 되면 새로운 거죠. 뭐 피카소가 예전에 그림을 그리다가 인디언들의 그림을 보면서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처럼 아마 건축가들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맨날 돌로만 짓다가 나무로 짓는 건축을 많이 보니까 동양에 나무는 얼마나 가벼워요. 건축이라는 물성은 엄청 무거운 건데 아시아에 와서 보니까 너무 가볍게 잘 짓고 있는 거죠. 신기하게 나무라는 가벼운 기둥에 돌이라는 기와장을 얹어서 되게 반대잖아요. 돌이라는 기둥에 나무를 얹는 게 더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아시아는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되게 영감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 그 철권이라는 게임 있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 캐릭터가 여러 명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폴이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 폴만 하던 사람이 이제 폴로 게임을 하다가 항상 같은 캐릭터한테 져. 그럼 이제 그 캐릭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폴을 하면은 훨씬 더 상대하기가 쉬워져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른 세계에 있는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개념들을 흡수를 하는 게 또 그분들한테 있어가지고 이득이 아니었나?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일본이 그 당시 과거에는 또 제일 먼저 아시아 중에서는 이제 문을 열고 서양 문물 같은 걸 받아들이고, 그쵸. 서양 입장에서도 일본이 가장 아시아 하면 이미지적으로 그렇죠. 일본에 떠오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겹쳐가지고 네. 오리엔탈적인 문화를, 이제 건축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일본을 갔다 오고 영감을 많이 얻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또 달라졌겠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 일본에 잠깐 가서 뭐 2-3년, 3-4년 정도 공부를 하고 일본 건축을 배우는 게 그렇게까지 리스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일본 갔다가 유럽 가야지. 그때까지도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에 오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와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지내고 이제 취업을 지금 하게 됐죠. 그래서 일본에 오게 된 거군요. 네, 맞아요. 이제 일본에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주된 업무가 어떨 걸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건물이라는 게, 건축이라는 게 무슨 조그만 오두막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엄청 큰 뭐 스타디움이라든가 한 명이 다 만들기 힘든 엄청 큰 거를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그때는 이제 분업화를 할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특정한 전문가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건쟁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거에 관련된 건가요? 이제 주된 업무는 다 해요. 다 하는데 다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아뜰리에 사무실은 10명 정도거든요. 네. 8명? 네. 그러다 보니까 작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뭐 나는 화장실을 만드는 사람이야 해서 화장실만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달려붙어야 돼요. 네네. 예를 들어서 주택이 하나 들어오면은 그 주택을 다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 주택 안에 있는 가구를 디자인해야 되고, 아니면은 가구가 제작하는 가구가 아니고 기성품이라면 그 업체에 다 전화를 해가지고 뭐 재고 있습니까? 라든지 그런 확인도 해야 되고, 8명 정도밖에 없으니까 뭐 비서라든지 탕비실에서 뭐 커피 준비라든지 이런 걸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미팅이 오게 되면 뭐 업체라든지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접대,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일은 다 해야 돼요. 주어진 그 상황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 사무실 네. 오피스의 경우에는 큰 프로젝트는 아직은 별로 없어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이제 카루이자와라고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춘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약간 휴양지 그런 데에다가 별장을 지어요. 그래서 약간 좀 고급 주택을 짓거나 아니면은 뮤지엄, 미술관이나 박물관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 건물에 그런 전시 할 수 있게 인테리어, 그리고 최근에 많이 하는 거는 좀 오피스 인테리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호텔 관련된 일도 지금 이제 좀 하려고 계획 중이죠. 그러니까 계획 중이다기보다는 지금 컨택 중이죠.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이 건축업, 건축 사무소가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만드는 업무가 그 정말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거까지인 건지 아니면은 이 디자인이 정말 현실성이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배선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 나리타뜨르 성립하고 있는 건지까지 어디까지를 보는지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있는 사무실, 건축 디자인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디자인을 하는 건데 쉽게 생각해서 약간 컴포저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지휘자, 여러 가지의 업체들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라는 갑의 밑에 을이라는 위치에 있어서 매니징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좋은데, 매니징을 단순하게 일이 돌아갈 수 있게 매니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땅을 주어져요. 사이트를 클라이언트가 저희 이 땅 샀어요. 가져왔어요. 그럼 저희가 이 땅에 있는 법을 체크하죠. 건축법이 있으니까 그 땅에 이제 건축법에 관련된 거를 일단 저희가 파악을 해요. 이 땅의 크기를 얼마나 지을 수 있고 도로에서부터 어떻게 떨어져야 되고 사선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뭐 주변에서 빛이 떨어졌을 때 방해를 안 하는지 뭐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건물을 디자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알트를 디자인을 해요. 처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들어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진행을 하죠. 그러면은 시행사, 저희가 디자인한 거를 실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콘크리트 붓고 재료 갖고 와가지고 철근 받고 뭐 목재 같은 거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컨택을 해요. 저희는 이제 시행사라고, 시공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건설사죠. 이거를 우리나라가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삼성, 물산 아니면 현대건설 이런 데가 그런 시행사인 거예요. 잘한다는 거는 빨리 잘 싸게 잘 지어요. 그렇죠. 이건 어차피 코스파 싸움인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런 상태에서 이 시행사와 플러스 전기 아니면 수도 뭐 여러 가지 업체, 뭐 조명 회사들을 컨택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에 맞는 제품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구현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예산에 이거를 피드백을 계속 받는 거예요.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건물을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디자인 쪽으로 진행을 해요. 그 이제 이게 이 디자인이 성립하는지 아닌지는 이제 시행사 쪽에서 그쵸. 해준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죠. 건물에 한 박스 안에 기둥을 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기둥은 보통 저희가 뭐 800에 800이 들어가는데 기둥 하나가 들어가면 그만큼 공간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행사한테 물어보죠. 이번에는 400에 400 사이즈로 좀 작게 하고 싶은데 가능해요? 그럼 시행사에서 400에 400 하려면 가능은 한데 돈은 이만큼 들어요. 그럼 예산이 좀 안 맞아.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디자인에 맞게 600 정도로 할게요. 이 판단은 저희가 해요. 네. 근데 시행사는 구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주죠. 예,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권재희 씨께서 이직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거 사장님은 안 듣고 있죠? 한국말 모르니까. 그러면 다행인데 뭐 그 이직을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이직을 하는 게. 근데 준비는 하고 있어요, 솔직히. 일단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직을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은 건축가로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있는 사무실에서도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근데 좀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좀 더 다른 분위기에서
좀 더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좀 갈망이 네. 있어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희 사무실이 그렇게 큰 곳이 아니고 분야는 어느 정도 픽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해졌다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 사이트를 보고 아니면 저희 사무실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제가 이야기했었던 프로젝트를 원하죠. 왜냐하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맡기는 거죠. 별장을 계속 짓는 사람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아파트 지어주세요라고 안 하잖아요. 그쵸. 별장이 계속 있으면 별장을 또 짓겠죠. 뮤지엄이 있으면 또 뮤지엄을 짓겠죠. 지금 건쟁이 상황은 계속 라면이랑 카레만 먹고 있는 거네. 네, 왜냐면 라면 카레 장인이니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건축도 좀 다른 분야가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는 사무실에서 한 번 더 경험해보는 건 좋지 않을까. 비빔밥도 한번 만들어 보고 네. 싶고 스테이크도 한번 해보고 네,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일본에서 다른 사무실에 한 번 더 경험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네. 그러니까 흔히들 이력서예요, 이력서. 우리가 이력서라고 하면은 인터넷에 양식들 많잖아요. 그쵸. 이름, 건쟁이, 나이, 뭐 생년월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력서라는 것은 좀 글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력서 플러스 자기소개서가 있잖아요. 네. 자소서라고 하는데 네. 이제 소설 쓰죠. 네. 소설 많이 쓰죠. 네. 포트폴리오는 글로 쓰지 않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화 시킨 거. 제가 지금까지 건축가로서 그렸던 도면 아니면 건축을 할 때 만들었던 뭐 이제 이미지 아니면 모델의 사진 아니면 뭐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굳이 말을 보여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 그림만 봤을 때 아, 이 건물은 이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적혀있는 그림들을 차곡차곡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가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건축업계에서는 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경우 이런 프로세스 어떤 과정으로 이 사람이 만들었는지를 되게 중요시 본다면 좀 아트, 좀 예술가 쪽들은 결과물 물론 그분들도 이제 과정을 중요시하지만 결과물로서 예쁜 옷, 예쁜 그림들로 한 장으로 이 사람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게 그런 작은 책자를 만들죠. 카탈로그처럼. 네. 그것을 저희가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차이는 아무래도 건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건축 그 만들어진 작품을 가지고 실제로 네.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실제 생활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더 중요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는 취직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준비를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시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는 대학교 졸업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죠. 이제 두 번째는 회사를 옮기는 시기,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직 시기에 포트폴리오를 하겠죠. 네네. 그 다음으로는 제가 봤을 때 회사를 창업하는 시기, 마지막으로는 회사에서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제공하는 포트폴리오. 네.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새롭게 만드는 거고. 사실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해서 이제 새롭게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업데이트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좀 한 번 만들 때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건축관이 그 포트폴리오에 잘 녹아져 있으면 그렇겠죠. 좋은 포트폴리오인데, 이게 물론 바뀌어도 돼요.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시기에 변화가 돼도 좋지만 어느 정도로 한결된 나의 건축관이 소신 있게 움직인다면 이렇게 업데이트 될 때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를 잘 편하게 짧은 시간 안에 다시 구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설계를 해왔던 건축물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뭐 주택만 계속 만들어온 사람이 있을 테고 그쵸.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어왔었는데 그게 좀 연결성이 있게 포트폴리오에 녹아 있으면은 얘가 인생에서 어떤 건축물을 추구를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거를 그쵸.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좋은 거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프로젝트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이런 거예요. 폰트, 네. 색깔. 포트폴리오에 다양한 프로젝트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사용하는 색깔만 통일이 돼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색감을 표현하는구나. 이 사람의 프리젠 방식은 이런 식이구나. 폰트를 잘 결정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폰트까지도 신경을 쓰는 디자이너구나 라고 포트폴리오만 봐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냥 이미지만 넣겠죠. 근데 누군가는 거기에 달려있는 폰트 색깔, 폰트의 크기까지도 다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건축을 하게 될 때 건축이라는 게 엄청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네. 손잡이 아니면 쉽게 생각해서 책상의 높이 진짜 10mm, 20mm로 결정되거든요. 끼끼다시 이제 서랍이 나오는 이 폭, 네. 서랍이 내 배를 때릴 건가 안 때릴 건가, 아니면 서랍을 열었을 때 연필을 잘 놓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단순히 그 포트폴리오만 봐도 파악이 되죠. 어떤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게 어떤 일을 했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하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네요. 그렇죠, 저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성격이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순하게 디자인을 함으로써 물론 이 사람의 건축관이 보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로들이 봤을 때는 건축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건축 일을 얼마나 꼼꼼하게 어디까지 얘가 손볼 줄 아느냐를 파악하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사무실에서도 사무실 포트폴리오를 보스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만들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밑에 있는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컨펌을 보스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올 건데 이 보스가 생각하는 부분까지 그 폰트 하나하나까지도 얘가 파악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포트폴리오, 제가 생각했던 포트폴리오랑은 약간 다른데 이게 건축 업계라서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제이쿤이 지금 있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생각하고 있나요? 이게 아무래도 디자인이라든지 이쪽에서는 포트폴리오가 아마 건축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쟁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디자인 쪽에서는 아무래도 자기의 스토리라든지 내가 어떤 자동차를 이제 구상하고 있는지 미래는 어떤 게 히트를 칠 건지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 디자인도 그 역사, 스토리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1980년대에서는 좀 더 각진 모양 좀 딱딱한 느낌이 좀 더 강했다면은 그게 2000년대 되면서 약간 좀 더 유연한 느낌? 이제 곡선형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도 엄청나게 다른 게 이제 보디도 있고 아니면 램프 같은 것도 이게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램프가 팝업 느낌으로 해가지고 닫혔다 열렸다 이런 느낌 이런 거 했다가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벤츠 쪽이 좀 더 예쁜 느낌이 많이 나죠. 그러면서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라든지 방향지시 등에서 할 때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네. 5개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더 눈에 잘 띄기도 하고 좀 더 예쁘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느낌이 있는데 그게 결국 디자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디자인은 아마 건축이랑 비슷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생산 관리 아니면 품질 보증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보다는 아마 지금까지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보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내용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제이쿤이 동종업계로 전직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까지 제가 지금 회사에서 재직 중에 해결했던 그 후구아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그 불량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얼마나 빨리 대처를 하고 얼마나 적절한 대처를 하고 이 대처가 있고 대책이 있잖아요. 잠정 대책과 이제 영구적인 대책. 잠정 대책은 이제 영구적인 대책이 들어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이 똑같은 후구아이 불량을 내지 않기 위한 대책. 그리고 이제 그 영구 대책은 이제 재발 방지를 포함을 해가지고 절대로 이 불량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대책. 그런 거를 얼마만큼 많이 했냐, 얼마만큼 적절하게 했냐, 그런 걸 설명하는 게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분야가 다르니까 좀 다른 이야기가 다르죠. 재밌다. 근데 확실히 이제 그 폰트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게 느꼈던 게 저희는 폰트보다는 그 써져 있는 내용, 아무래도 저희는
글로 표현하는 것도 맞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사진 같은 거라든지 설명을 하는데 네네. 글로 표현하는 부분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아무래도 복잡한 현상을 상대방한테 적절하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단어 하나의 맞아.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A의 문제인지 B의 문제인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단어 선택이 굉장히 저희 업종에서는 크다. 다르고 다르죠. 네, 그 그게 책임론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성격이 나와요. 그런 단어 어떤 단어를 썼냐에 따라서 그 사람 능력도 보이고 성격도 보이고. 그래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구나. 되게 재밌는 게 통역은 언어를 말을 다루는 직종이 그렇죠, 직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말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별로 안 써요. 의외로 간결해요. 적어도 제가 쓰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직무 경력서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그걸 보면은 그냥 글로 쓰거든요. 네. 이미지 이런 게 별로 들어갈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긴 하겠다. 왜냐면 들어가가지고 내가 뭘 했다 이런 거를 길게 써봤자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내가, 많은 걸 했냐. 그렇지. 많은 것도 중요하긴 한데 보통 제가 신규로 통역반에 지원을 할 때 그 직무 경력서를 보낸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에는 어떤 이벤트 또는 어떤 클라이언트의 어떤 프로젝트에서 통역을 했는지 당연히 그 이벤트 규모가 크고 클라이언트가 유명할수록 알찬 직무 경력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서도 일본은 미팅을 할 때 일단은 그 미팅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명함을 교환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명함을 교환했다는 거는 다음에 뭔 일이 있을 때 연락을 해도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당연히 그 정도의 최소한의 관계를 만들어두기 위한 작업은 또 필요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날 감사했습니다. 다음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통역을 쓸 줄 아는 회사는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 얘를 통역으로 고용을 한다는 거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인맥도 빌려 쓸 수 있다. 라는 게 있어요. 통역도 어지간히 클라이언트가 개차반 아니면은 웬만하면 그 인맥을 빌려줘요. 왜냐면 이게 그 회사가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음 통역이 잡혀야 내가 통역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소개를 시켜줘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내가 소개한 회사와 트러블을 일으키면은 그 자산인 인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또 소개를 다 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트러블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을 만들 가능성 있는 회사만 줄창 소개를 시켜주면은 내 신용이 떨어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또 아무렇게나 인맥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고민은 통역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들이 내 자산이기 때문에 남에게 함부로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가지고의 포트폴리오는 내가 통역하면서 받아온 명함들, 쌓아온 인맥들이 되죠. 그렇군요. 뭐 글만 이렇게 쭉 쓴다고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통역들을 좀 써본 적이 있어요. 제가 반대로 직무 경력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더라도 대체로 다 글만 써요. 내가 어디에서 뭘 했고 그게 아주 일반적이고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나를 어필하기 위해 가지고는 다른 요소가 하나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저만의 좀 팁이긴 한데요. 저는 산업 전시회 통역을 자주 나가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자주 나갔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데는 들어갈 때 보면은 입장 패스를 줘요. 맞아요. 목걸이처럼 이렇게 차고 들어가는 거.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그게 사실은 전시회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전시회 끝나면 저는 버리죠. 일반적으로 버리죠. 근데 저는 그거 모아둬요. 모아두고 정리해가지고 사진으로 찍어둬요. 왜냐면은 프리랜서 통역가가 되기 위한 문턱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냥 어지간히 외국어 하는 사람이 나 통역가 할래 하면은 그 사람 통역가야. 그러니까 수입이 생기냐 안 생기냐의 차이지. 그렇지. 모르긴 해도 아마 경력 위조하는 사람들 제법 있을걸? 그래서 직무 경력상에다가 그냥 한 줄 나 어디에서 통역 뭐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믿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죠. 거기를 뭐 상대방한테 확인해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통역을 했나요? 그렇기 때문에 난 나름대로 내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아까 그 입장 패스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개해 놓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신규 통역가 공모할 때 포트폴리오랑 같이 보내요. 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지. 뭐 이 정도가 좀 통역가들의 포트폴리오의 특징이죠. 특히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그거잖아요. 아무래도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맞아요. 남들과는 다른 점을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네요. 그렇군요.
확실히 저도 이제 건축 업계에서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드는지 뭐 팁이 있잖아요. 이건 제가 2부에서 좀 기대가 되네요. 어허. 그냥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녹음을 하면서 좀 포트폴리오에 대한 저만의 생각을 한다면 그냥 단순한 것 같아요.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꼭 지금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뭐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 어떤 프로젝트, 어떤 그 내가 하고 있었던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는 게 당연히 이제 기업체에 보여줄 때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이야기로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단순한 SNS도 충분히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건축 업계에서 최근에는 포트폴리오 플러스 인스타를 보기도 해요. 이제 좀 사생활이 노출이 되니까 좀 별로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제 SNS, 제 인스타그램을 좀 저의 아카이브 형식으로 사용하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어떤 생활을 했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공간을 어떻게 사진으로 남겨놨으며, 이제 어떤 책을 읽고 있다든지 뭐 그런 거를 남겨놓는데, 이런 것들도 나의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되는 거 아닌가. 뭐 유튜브도 똑같고요. 점점 인생이 살기 힘들어집니다. 이제 업무용 SNS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관리해야 된다니. 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런 폰트 이야기만 해가지고 건축 포트폴리오는 폰트만 잘 만들면 되는 거야? 라고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만드는지는 2부에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건조행이 우리 오래된 게스트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고요. 인생사가 참 재밌었네요. 네, 재밌었어요. 굴곡이 있어요, 아주 만족스럽게, 아주 행복하게, 재밌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아가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안녕. 뭐야? 아니야, 따라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나머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서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노 건쟁이 제이콘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